북한 여군이 10년 복무 후 제대했지만 잠수부대에서 조국을 지키던 그녀를 변하게 만든 건 단 한 번의 목격이었습니다. 2014년 가을 한국 군함 안에서 본 그것은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고 영하의 두만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남도 신포시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합니다. 짠내 나는 바람,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새벽이면 배 띄우러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업협동조합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명태를 손질하셨어요.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였고 동생은 3살 아래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저 평범한 북한 가정이었지요.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과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주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지요.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 아주머니들은 영희야, 학교 잘 다녀와라 하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하지만 제가 15이 되던 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6.25 이후에 겪었던 어려운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잡은 고기를 몰래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하셨어요. 장마당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쌀 한 대에 20원 하던 것이 30원, 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영희야, 내가 군대 다녀올 테니까 너는 동생이랑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 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오빠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빠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일하시다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 난방할 연탄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약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살 된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들은 게 군대에 가면 배급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월급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군대 갈게요. 그래서 제 몫이라도 덜어드릴게요. 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딸을 군대 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치셨고 오빠는 군대에 갔고 어린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던 해 잠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딸이니까 물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군대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된다, 알았지? 저는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바닷가 마을의 평범한 딸이 가족을 위해 군복을 입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10년 복무하고 돌아와 가족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기초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잠수훈련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바람도 세게 불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은 어떤 날씨에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우리 부대 모토였으니까요. 그날 저와 함께 들어간 동기가 있었습니다. 경숙이라고.
저보다 1살 어린 평양 출신 친구였어요. 성격도 밝고 씩씩했지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훈련을 견뎌왔습니다. 밤에 배고플 때면 고향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곤 했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경수기가 쓴 잠수 장비에서 갑자기 공기가 새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경수기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급히 수면 위로 올라가 지도원 동무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너무 느렸어요. 장비 점검이 끝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경수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경수기를 끌어올렸어요. 육지에 올라와 심장을 눌러보고 인공호흡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수기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이 사고를 은폐하기 시작했거든요. 훈련 중 불의의 사고라는 말만 했을 뿐 장비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부모님한테는 딸이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했다고 통보했다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인민을 위한 군대였는데 정작 인민의 딸들은 이렇게 함부로 죽어가는 거였어요. 장비가 고장났으면 고쳤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났으면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이 일을 함부로 떠들면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협박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재생 고무로 만든 신발을 몇 년씩 돌려 신다 보니 훈련 중에 미끄러져 다치는 동무들이 많았어요. 겨울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동상 걸린 동무들이 속출했고요. 폐렴 걸려도 제대로 된 약이 없어서 앓다가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군대가 맞나? 하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6.25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경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서 온 그 밝은 친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이탈하면 총살감이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든요.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고요. 그래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동생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무뎌지는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정상인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군 생활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저도 고참이 됐고 후임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배급이 아예 끊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 달에 열흘은 굶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곳은 체력이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훈련은 똑같이 해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원들이 하나둘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화라는 후임이 있었어요. 함흥에서 온 22살 친구였는데 폐렴에 걸렸습니다. 저는 부대 의무실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어요. 며칠 쉬면 나을 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화는 결국 죽었습니다. 약 한 알이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인데 그것조차 없어서 죽은 겁니다. 그때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대 선임 중에 박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군 생활 15년 차였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상급 지도원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배급도 안 주고 난방도 안 해주면 부대원들이 다 죽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중사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몰래 들은 이야기로는 반당 반여 명 분자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당한 건의를 했을 뿐인데 그게 반혁명이라니요. 신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신던 신발은 재생 고무로 만든 거였어요. 헌 신발을 녹여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닳아버리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새고 훈련 중에 미끄러지기 일쑤였어요. 어느 겨울날 후임 하나가 얼음판을 건너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그 친구는 결국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나라 군대도 다 이럴까? 하지만 북한 박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루는 배급소에서 일하는 동생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약값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약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쌀값, 옥수수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도, 어머니도, 동생도 다 죽는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군대를 이탈할 수도 없고 불만을 말할 수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이 얼굴, 김화 얼굴, 박 중사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요. 장비 고장으로, 병으로, 아니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거나 수용소로 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보내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오빠는 제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저는 10년 복무를 채워 제대하게 됐습니다. 제대하는 날, 저는 부대를 떠나며 생각했어요. 다신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때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돼갔습니다.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제가 떠날 때만 해도 50대 초반이셨는데 10년 만에 본 어머니는 60대 노인처럼 보였어요. 허리도 굽으셨고 머리도 하얗게 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배급소에서 일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는 제대 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노동교화소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대 후 항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잠수부대 경력이 있으니 배 관련 일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 1년쯤 됐을 때예요. 항만에 특별한 소식이 돌았습니다. 남북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해군 함정이 우리 항구에 입항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선전용이었지요. 입항 당일 저는 항만 노동자 신분으로 그 함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우리 배들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게 당연한데 저 배는 마치 새 배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더 놀라운 건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선전 목적으로 몇몇 북한 사람들이 배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배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우리 배들은 늘 곰팡이 냄새,
기름 냄새가 났는데 입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침대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러 명이 비좁은 공간에 침낭을 깔고 잤는데 여기는 개별 침대가 있었어요. 장비들도 최신식이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게 작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배들은 절반은 고장난 채로 있었거든요. 한국 해군 장병들의 군복과 신발도 봤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이었어요. 우리는 헌 군복을 몇 년씩 돌려 입고 재생 고무 신발을 신었는데 저들은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재생 고무 신발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던 후임의 얼굴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해군 장교와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군대에서는 사고가 나면 언론에 보도됩니다.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경숙이가 죽었을 때, 기마가 죽었을 때 사고를 은폐했잖아요. 박 중사님은 건의했다가 수용소로 끌려갔고요. 우리는 사고가 나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사고가 뉴스에 나온다고요? 배를 나올 때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10년 동안, 아니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군함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깨끗한 공기, 개별 침대, 최신 장비, 제대로 된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를 투명하게 조사한다는 그 말이요. 경숙이도, 기마도, 박 중사님도 한국에 태어났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지하게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잡히면 총살이고 성공해도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브로커 정보를 알아냈어요. 돈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탈북 자금을 마련했지요.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자유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하라고요. 2015년 10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택했어요. 명절이면 경비가 조금 느슨해진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명절에 고향을 떠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6.25 때 헤어진 것처럼 저도 이제 가족과 헤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떠나기 며칠 전부터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주무시는 어머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불효녀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준비해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요. 동생 방을 지나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브로커와 만난 건 함흥 근처 장마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으면서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늘 단속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으니까요. 국경 근처 어느 집에서 하루를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조선족으로 보였는데 북한말을 했어요. 저는 그 집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부에 걸리면 어떡하나?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밤 11시쯤 됐을 때 브로커가 불렀습니다. 출발한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를 따라 나섰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시간쯤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헤엄쳐서 건너가야 한다. 중간까지 가면 중국 쪽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잠수부대에서 훈련받았으니 강 하나쯤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물에 발을 담그니 너무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가면 죽음이고 앞으로 가면 자유니까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근육이 굳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10년 동안 훈련받은 잠수 기술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어요. 불빛이 물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다리에 쥐는 여전히 아팠지만 죽을 힘을 다해 팔을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에 땅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물에서 기어나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일어나, 여기도 위험해. 중국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어요. 옷 갈아입고 몸 좀 녹여. 그 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옷과 뜨거운 차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며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북한 땅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희야, 어디 갔니? 하고 저를 찾으실 어머니 동생이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를 모습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도 죽고 어머니와 동생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니까요.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한국을 향해서요. 그렇게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어요.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송환되면 총살이거나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족 집 다락방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도와주신 김 아주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조선족이셔서 우리말을 하셨습니다. 애야, 여기서 한 달쯤 숨어 있어야 해. 공안 단속이 심하거든. 아주머니는 밥을 해주시고 옷도 챙겨주셨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니? 우리 조상들도 다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다락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을 지켜주는 공간이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공안 단속 소식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주머니가 오늘 동네에 공안이 왔어. 탈북자 찾는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한국 가려면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야 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한국 선교사들이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어느 목사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영희 씨 힘들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신 곳은 작은 조선족 식당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 신분증 없어도 고용주가 눈 감아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달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굶주리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말투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나오면 바로 들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용주 아저씨가 너 말이 왜 그렇게 없니? 하고 물어도 원래 말이 없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탈북자 신고받고 왔다. 주방 직원들 신분증 검사한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방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가 골목을 뛰었어요. 다행히 김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빨리 한국으로 가야 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께 연락했더니 다음 주에 라오스로 가는 길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어머니가 저를 찾으며 우시는 꿈. 이게 자유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건 조선족 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식당 고용주 아저씨도 제 사정을 알면서 눈 감아주셨어요. 같은 동네 조선족 할아버지는 우리도 옛날에 살기 힘들어서 이리 넘어온 사람들이야. 내 심정 안다고 하시며 떡을 쥐어주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은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물었더니 같은 민족이잖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중국 생활 마지막 날 김 아주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국 가서 잘 살아. 통일되면 북에 있는 내 어머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중국을 떠나는 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준비해 주신 김밥과 물을 가방에 넣었어요. 애야, 조심해서 가. 한국 가면 꼭 연락해라고 하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으며 네,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보낸 브로커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어요. 버스로 30시간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30시간 끝에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 3명을 만났어요. 모두 여자들이었는데 저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안전하니까요. 그저 눈빛으로만 서로를 위로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 브로커의 말에 우리 넷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을 공식적으로 넘을 수 없으니 산길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글 같은 산길을 밤새 걸었습니다. 가시나무에 팔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부딪혔어요. 신발이 다 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한 여자가 쓰러졌어요. 언니, 저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먹이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여기서 포기하면 다 헛수고야 라고 말했어요. 새벽녘에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비엔티안으로 향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라오스 경찰 검문에 걸렸어요. 저는 그 순간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경찰이 트럭 뒤를 열었어요. 우리 넷은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목사님이 써준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코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종이를 보더니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분이 라오스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드디어 괜찮다. 대사관으로 가도 된다는 신호를 받았어요. 대사관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여자들도 울었어요. 다 살았어요. 우리 다 살았어요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넉 달 만이었어요. 대사관에서 보름쯤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어요. 저는 군 생활 10년, 제 인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한국 군함을 봤던 이야기, 동료들이 죽어간 이야기,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 생애 첫 비행기를 타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한국에 갑니다. 자유로운 나라예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도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라오스, 중국, 그리고 저 멀리 북한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동생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잘 살게. 꼭 잘 살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비행기에 탔습니다. 한국으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2016년 1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왔구나. 자유로운 나라에 정말 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영희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했고 밤이 되자 불빛이 가득했어요. 북한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여기는 나처럼 밝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열고 온갖 물건이 가득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트는 더 놀라웠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쌀, 고기, 채소, 과일.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구경하기 힘든 것들이 여기는 넘쳐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외부 소식을 들으면 처벌받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뉴스가 다 선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뉴스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그대로 보도했어요.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뉴스에 나온다고 한국 장교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인천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생애 첫내 집이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일자리는 해양 관련 회사를 찾았습니다. 잠수부대 경력을 살려서 항만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자꾸 동무라고 나왔거든요. 동료들이 웃으며 고쳐줬어요. 영희 씨, 여기서는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해요. 음식 맛도 많이 달랐습니다. 김치도 달랐고 된장찌개 맛도 달랐어요. 그래도 가끔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북한식 된장국이 그리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고향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는 원룸에 혼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동생아, 너도 건강하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길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말투가 북한이랑 비슷했어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 하시는 말투가 우리 어머니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희 씨, 우리 힘내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북에 남은 가족들한테도 희망이 될 거예요 라는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에 다닙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걸 만회하고 싶어서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숙이, 김화, 박 중사님처럼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밤에도 불이 환하고 배고프지 않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도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뵈러 갈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신포 바닷가를 다시 걷는 그날을 꿈꿉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나라.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고요. 반드시요.